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주요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만한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의할 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4주차 강의 중 첫 번째 강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핀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에 걸쳐 진행될 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0일은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우리가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 분야의 혁신 흐름이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제조 산업에 관련된, 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기술 흐름, 제조 분야의 혁신에 대한 얘기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3주차인 11월 24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래 비즈니스, 그래서 이 미래 비즈니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요즘 관심들 많죠. 우리 학생들도 헬스케어 관련된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건강관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의료 분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마지막 주차인 4주차 12월 1일 날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미국의 VC,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3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슈,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속한 학교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또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반의 혁신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이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금융산업을 혁신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전통적인 전통 금융산업을 송두리째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시키고 있는지, 이게 또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사례와 국내 사례를 간단히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진행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참고될 만한 정보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Next Big Thing, 앞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새로운 트렌드를 주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희 IT 혁신연구소라는 제 이름을 건 연구소를 만들어서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넥스트 빅띵과 관련된 제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양대와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 미국에서 뭐가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상으로 뭘 공부하거나 보는데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에 박석희 TV로 검색을 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도 좀 게을러서 자주 업데이트는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0 몇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지금 요 장표에 보이듯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올려놓은 정보들 간단하게 캡처해 놨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We've seen 2 years worth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2 months. 우리는 지난 2달간 코로나 팬데믹 시기죠. 단 2개월 동안에 지난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과를 단 2개월 만에 다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고객 서비스를 하고 제품 출시를 하고 배송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는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디지털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혁신,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그게 단 2개월 만에 무려 지난 2년간 해온 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이거는 뭐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만은 from remote teamwork, 원격으로 회사 업무, 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mote learning, 원격으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원격 러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이런 것에서부터 to sales, 영업 활동이나 고객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critical cloud infrastructure and security,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인프라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했을 때 최근 2개월 만에 그 전에 2년 동안 코로나가
생기기 전 2년 동안 해왔던 거를 해온 만큼의 성과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단 2개월 만에 다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면 We are working alongside customers every day. 고객과 밀착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밀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To help them adapt and stay open for business in a world of remote everything. 고객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비대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맞춰 나가거나 그리고 개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을 통해서 고객과 밀착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이게 고객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거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고객들이 이런 비대면 시대에 리모트 에브리띵 시대에 맞도록 적응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제가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티아 나델라 CEO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 주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격 근무, 원격 학습,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영업 환경을 갖추고 또 새로운 개념의 고객 서비스 문화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 학생들도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아이폰 쓰는 학생들은 애플 클라우드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나 보안 환경을 갖추는 것까지 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직 뚜렷하게 요 개념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세계경제포럼 혹은 IDC 같은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IBM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들을 통합해, 즉 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기존의 기업에서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통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속한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IBM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요 글자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IBM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기존의 업무 환경에 디지털을 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가 속한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객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긴 하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능형 시스템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혹은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죠? IBM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즉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과 데이터, 우리 일하는 방식인 프로세스를 새롭게 통합해 나가자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세계경제포럼은 디지털 기술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IBM, 마이크로소프트 세계경제포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정의는 이 IDC라는 시장조사기관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DX는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줄이면 DT인데 미국에서는 이 IDC라는 시장조사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라고 줄여서 많이 씁니다. 왜 DT가 아닌 DX라고 하는지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DX라고 편의상 썼는데요. DX는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인 프로세스와 고객 경험, 그리고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도 모바일 앱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일하는 방식과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느끼는 고객 경험,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를 새롭게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게 IDC라는 시장조사기관이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은 현재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히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걸 혁신시키고 파괴적 디지털 파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디지털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원어민 수준의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은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전통 기업입니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물론 내부에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디지털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중심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IDC는 디지털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탈바꿈하고 변신하는 로봇. 그래서 변화, 변신이라고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화와 변신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에 추구해온 변화보다 한층 더 높은 강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글로 굳이 표현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혁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미에 더 맞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둘이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AI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정치가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 전체가 다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개념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이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디지털 패러다임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다분히 경영 전략적 관점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 사회, 국가 전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경영 전략 측면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뭐 인공지능, AI, 모바일, 사물 인터넷, IoT 같은 뭐 다양한 디지털 관련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들였을 때, 이 회사는 좀 더 의미 있고 편리하고 깔끔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한테 고객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새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 변화인 것이죠.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접했을 때 기존보다 훨씬 손쉽게 접할 수 있다던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롭게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나 비데 같은 거 쓰는 학생들, 부모님 집에 그 쓰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웅진, 코웨이 같은데 월 구독 방식으로 그런 제품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구독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한 번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우리는 매월 정액제로 구독하는 것도 요즘 이제 제조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기업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진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프로세스나 제품 및 서비스, 유통, 배송, 고객 관계 등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약간 헷갈릴 만한 영어 단어를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화. 이거는 상품 및 고객 가치의 디지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지타이제이션은 우리 학생들은 뭐 필름 있는 옛날 골동품 카메라를 써본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잖아요. 즉 카메라라는 아날로그 카메라 상품이 디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앞에 디지타이제이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회사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체 비즈니스 관리의 디지털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과 그러니까 회사의 총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술 기반으로 혁신할 때 무엇을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핵심적인 딱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지금은 이제 경영 CEO에서 물러났죠. 제프 베조스가 얘기한 고객 가치 극대화.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밸류, 가치를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의 사명에 커스터머 옵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집착. 즉, 항상 고객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항상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사명의 핵심은 나와 있는 것처럼 The number one thing that has made us successful by far is a obsessive compulsive focus on the customer. 지금까지 우리를 1등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도하게 고객에게 집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객이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마존은 이커머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 세계 압도적 1위 회사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존이 자신들의 이커머스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내부의 정보 시스템을 효율화했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우리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쓰게 해주자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탄생했고 지금 아마존은 한국에서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부터 해서 한국의 거의 모든 대기업이 아마존을 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요건 약간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요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회사의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죠. 디지털 기반으로. 근데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대대적 혁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은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생산성과 현재 매출을 좀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적화함으로써. 그래서 더 향상된 고객 경험,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기업이 결국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IDC 같은 세계경제포럼 같은
세계적 기업 혹은 기관들, 전문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국 핵심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돈을,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기업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공 방정식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근데 보십시오. 괄호 열고 닫고의 사고 방식, 영어로 하면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마음 자세 플러스 실행, 프랙티스. 이 괄호 열고 닫고의 곱하기 기술, AI든 뭐 모바일이든 이런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면은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고 결국은 좋은 성과, 훌륭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사고방식. 사고방식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우리 회사가 뭘 하면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 가치를 주기 위해서 고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야겠다. 혹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토스처럼 인터페이스를 정말 간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고객 가치를 주기 위한 고민을 자꾸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실행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는 고민을 한 번 해서 실행한다고 결과가 금방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실행을 또 하는 거고, 항상 핵심은 이 사고방식, 마인드셋이 문제라는 것,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세션부터는 핀테크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두 회사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명품 고가 브랜드 회사죠. 버버리라는 회사와 그리고 스페인의 한 연극 극단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가능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짧게 설명을 하고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상세한 설명이 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버리는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위기를 좀 겪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여배우가 마약 중독이 됐는데 이 여배우가 버버리 옷을 입고 있어서 이 버버리에 대한 인지도가 막 나빠졌던 경험도 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매출도 막 급락하는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즈음에 버버리는 안젤라 아렌츠라는 되게 이 고급 브랜드 명품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CEO를 영입을 합니다. 근데 이 안젤라 아렌츠가 Fully Digital 버버리라는 완전한 디지털 버버리라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한다든가 새로운 방식의 패션쇼를 도입한다든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와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새로운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fully 디지털 버버리 전략은 하기 위해서 버버리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Chief Creative Officer, CCO, 그리고 Chief Technology Officer, 그러니까 최고 크리에이티브 관련 책임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 같은 이런 새로운 직제의 임원들을 영입을 합니다. 이런 fully 디지털 버버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CCO는 주로 디지털 기반의 이런 새로운 개념의 버버리 전략을, 마케팅 전략과 고객 소통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임원이고요. CTO는 각종 디지털 기술, 모바일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갖춰서 버버리의 대고객 서비스를 혁신하는 역할을 하는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버버리가 했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건 한국 기업들도 꼭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전략혁신위원회를 만듭니다. 전사적으로 CEO 밑에 이런 fully 디지털 버버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버버리가 했던 정말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버버리 사내에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막내 신입사원들도 우리 20대 입장에서 이런 명품 브랜드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막 내세우도록 한 거죠. 근데 이게 임원회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노인네들만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패션에 민감한 20, 30대 젊은 층들도 버버리의 각종 이제 패션 의류와 각종 액세서리들 혹은 소품, 패션 소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런 걸 하면서 버버리가 대단히 재밌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내놨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고객들이, 버버리는 이 트렌치 코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버버리.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본인이 원하는 트렌치 코트를 디자인해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비스포크라는, 삼성의 냉장고도 비스포크죠. 내가 비스포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이 직접 실루엣이나 섬유, 컬러, 디자인 등 120만 개 조합을 통해서 나만의 트렌치 코트를 온라인에서 딱 설계해서 딱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버버리가 직접 그 옷에, 그 설계에 맞는 맞춤형 옷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은 나만의 독특한 버버리 디자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맨 밑에 문장을 보시면 2010년에 Runway to Reality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런웨이가 뭐죠? 패션쇼를 우리가 런웨이라고 하잖아요. 모델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제품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서 막 걷는 것을 우리가 런웨이라고 하는데, 패션쇼에서 Runway to Reality, 이런 런웨이라는 것은 보통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가서 주로 관람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이거를 리얼리티, 현실로 만들어서 누구나 패션쇼를 온라인, 소셜미디어 혹은 얘네 플래그숍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쉽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동시에 그걸 보면서 즉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유명한 모델이 버버리에 어떤 새로운 여성용 옷을 입고 딱 나옵니다. 너무 모델이 입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패션쇼를 보면서 즉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패션쇼에서 선보이면 한 6개월 지나서 그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죠. 버버리는 딱 패션쇼에서 딱 선보이고 나서 주문하면은 길게 7주 내에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버버리를 좀 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얘네가 한 여러 가지 혁신 사례 중에 눈에 띌 만한 사진 두 가지만 했는데요. 하나가 The Art of the Trench, 트렌치 코트의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이 버버리 사이트에 스스로 다 올리도록 한 겁니다. 마치 패션 모델이 된 것처럼. 여기 보면은 사진이 약간 흐릿한데 뭐 젊은 여성, 각종 인종의 젊은 여성과 남자들은 좀 나이가 있는 남자들을 어르신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멋지게 트렌치 코트를 입고서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고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각 연령대, 각 성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딱 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의 트렌치 코트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옷이 딱 입으면 나한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The Art of the Trench라는 이 서비스가 완전 대박을 칩니다. 또 하나는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서울에도 청담동인가 이런 대형 매장이 있어요. 이거는 런던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운데 빔 프로젝트로 보여지는 저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런웨이 투 리얼리티, 실제 어디선가 호텔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런웨이 패션쇼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온 사람들이 앞쪽에 저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저걸 보면서 직원들한테 야, 저거 주문할 테니까 그럼 직원이 아이패드 가져와서 주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에 고객들의 방문과 고객들이 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쇼핑하거나 구경하는 것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버버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2009년 적자였던 회사가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이때 주가도 무려 165%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06년도에 매출이 7억 4천만 파운드였는데 2015년도에 무려 3.5배 정도 성장한 3배 이상 성장한 25억 2,300만 파운드로 급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명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인터 브랜드 지수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 평가하는 지수가 있는데 얘네가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이 버버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버버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1단계, 이게 3단계 사다리 전략인데요. 가능한 동시에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사다리 단계별로 올라갈 때 1단계에서는 조직 및 문화 변혁, 그래서 젊은 감각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변화시키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먼저 했습니다. 버버리는. 아까 얘기한 전략혁신위원회 젊은 버버리의 임직원들 중에 20, 30대 젊은 친구들의 얘기를 가능한 많이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조직의 젊은 감각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는 기반을 만든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2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변혁을 했습니다.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의 기술 투자도 하고 또 ERP라는 전사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판매 채널, 공급망, 물류 같은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 것이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변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풀리 디지털 버버리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과 고객 경험을 접목해서 생산 조직, 프로세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싹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3개의 강의 중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장표와 사례인데요. 스페인의 티트리뉴라는 연극 극단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스페인 정부가 각종 세금을 막 인상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 공연장에 부과하던 세금이 8%였는데 이걸 21%로 2배 이상 올려버려요, 세금을. 그러니까 당연히 연극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그 티켓 가격이 오르니까 1년 만에 연극 관람객이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극단들이 이제 비상사태, 비상경영 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티리온을 제외한 모든 극단이 비용 절감, 그리고 포스터를 더 열심히 붙이는 홍보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좋아진 곳이 있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정부 정책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티켓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연극을 꼴도 보기 싫어한 것이죠. 근데 이 코미디 극단인 티트리누는 얘네는 엄청 규모가 큰 극단이에요. 빌딩을 가지고 있고 빌딩에 8개의 관람관이 있는 그런 코미디 극단인데 얘네는 타격을 더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이 크니까. 근데 얘네는 이런 비상경영 사태에 맞는 활동들을 유일하게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극단의 대표는 저런 걸 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연극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고객들이 연극 극장으로 다시 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공짜로 연극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부킹을 하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근데 돈을 벌어야지 직원들 월급을 주고 배우나 스텝 조직들 월급을 주고 극단을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코미디 극단이고 연극이 보통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그럼 2시간 동안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으면 웃음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몇 번 웃었는지를. 그래서 한 번 웃을 때마다 약 한화로 400원 정도를 부과해서 연극이 끝나면 그 관람객이 몇 번 웃었는지를 체크해서 웃음 횟수 곱하기 400원 해서 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티트리뉴의 페이퍼 랩, 웃음만큼 돈을 내는 것이죠. 이 정책을 통해서 대박을 칩니다. 이 티트리뉴의 사례를 간단하게 비디오로 좀 보도록 할게요. Fitted each seat with a facial recognition system that detects the smile and proposed the following deal to spectators. Entrance will be totally free. If the show produces no laughs, you don't pay anything. However, if you laugh, you have to pay for each smile.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좌석의 뒤에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패드의 전면부 카메라가 내 얼굴, 페이셜 레코그니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얼굴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손을 가리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렇게 눈이 가늘게 떠지고 옆에 얼굴 주름 같은 게 생기고 하는 이런 모양이면 웃는다고 생각해서 스냅샷으로 살짝 그 화면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연극 보는 중간에 벌써 40번째, 40번째 웃은 거예요. 아까 한 번 웃으면 400원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16,000원어치 웃은 거죠. 그래서 이 극단은 다른 극단은 손님이 30% 줄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티트리누는 8개 관람관이 모두 만석입니다. 공짜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웃고 즐기다 보면 거의 최대 상한가를 3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티티리뉴가. 그래서 3만 원 정도, 그 이상 웃어도 3만 원까지만 내도록 한 거죠. 근데 거의 모든 관람객이 상한가인 3만 원을 내고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돈을 내는데 이유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한 번 웃으면 400원인데 내가 오늘 100번 웃었어요. 그럼 100 곱하기 400원 하면 얼마입니까? 4만 원이잖아요. 근데 상한가가 3만 원이니까 3만 원 내면은 나는 어차피 4만 원만큼의 효용 가치를 느꼈는데 3만 원 낸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가성비 좋게 잘 즐겼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의 CEO는 현재 고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극단의 CEO는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천착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최초로 연극을 보면서 웃은 만큼 고객이 효용 가치를 느낀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기가 막힌 서비스로 대박을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이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장시간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 자,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핀테크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